자, 그럼 오늘 대북 제재 50일 여기에 대해서 평가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4차 핵실험이 1월 6일 날 있었고 2월 7일 날 북한이 6번째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죠.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핵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지금까지 한 25년 이상 쭉 팔로우를 해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제4차 핵실험이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터닝 포인트가 됐지만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핵실험 이후에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도 과거와는 많이 달랐고요. 초강경 일변도로 사실 나갔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와 궤변들이 떠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오해 중에는요, 궤변 중에는 단순한 오해성 궤변도 있고 그냥 몰라서 하는 궤변, 그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념성 궤변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념적 정체성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펴는 이런 궤변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두 가지를 구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험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수소폭탄은 아니더라. 뭐 수폭 아니었다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굉장히 무리한 얘기죠. 수폭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저는 수소폭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폭탄 전폭 분열탄일 것이다 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수폭이 아니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강도가 기관총을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소총만 들고 왔네? 그럼 괜찮은 거네? 뭐 이런 얘기가 성립돼야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대한민국이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미국과 중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호들갑을 끌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보수 원로로 가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실망을 했고 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많은데 그 중에서 이념적 정체성에서 나오는 궤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수록 지금은 대화가 필요하다.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 지금은 조건 없이 대화를 제기해야 되지 대북 제재 강압 정책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과거에 강요까지 지내신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분, 또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고 그 주장 연장선에는 항상 우리 사회 진보의 논리라고 하는 전형적인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북한 핵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될 뻔했는데 뭐 9.19 공동선언, 2.13 합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다 해결될 뻔했는데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강압 정책으로 돌아섰고 한국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보수적인 강압 정책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북한이 다시 핵 문제를 픽업한 것이다. 소위 책임 소재를 한국과 미국에 돌리는 이런 논리가 거기 깔려 있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6자 회담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했다. 이런 얘기는요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평가를 하자면 좀 거친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한마디로 졸도할 얘기입니다. 이거는 졸도할 얘기입니다. 6자 회담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핵실험 한번 했습니다. 2006년에 첫 핵실험을 그 기간 중에 한 겁니다. 북한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2차 회담이 끝나고 나서 2차, 3차, 4차 핵실험을 한 건데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핵을 포기한 상태로 있다가 다시 화가 나면 다시 픽업해서 핵실험을 하고 또 포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4차 핵실험을 하기까지 저 만탑산에 파놓은 핵실험장 저거 몇 년 걸렸을 것 같습니까? 저거 아마 제 생각에 80년대부터 아마 준비했을 겁니다. 10수년 이상 팠을 겁니다. 평범한 공사하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팠을 것 같습니까? 아무런 보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만탑산 안에 핵실험장 구도가 어떻게 건설이 됐다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끌고 와서 강제 노역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피폭을 당해서 사망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찬일 박사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준비를 한 것은 육자회담 하면서도 했고 대화를 하든 안 하든 북한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지금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핵실험이고 미사일 시험 발사인데 이게 무슨 대화하는 동안에는 중단을 했다가 거의 해결을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깝깝하다. 그런 심정에서 제가 이 발표문을 준비를 했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발표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선 지금은 북한 핵 문제를 제재하고 압박을 가하는 데 집중할 때이다. 대화는 소중하지만 대화도 대화 나름이고 시기가 있다. 이 말씀을 하려고 제가 이 발표문을 작성을 한 겁니다. 우선 대북 제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대북 제재 현황이 어떤지를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우리가 유엔 안보리가 이번 핵실험 전까지 5개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3월 2일 날 채택한 2270호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대를 걸죠. 이것이 제발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핵무기를 계속 거머잡고 있다가는 우리 정권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발 물러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조건이면 우리 핵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질 때 그때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대화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지금은 대북 압박과 제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다. 이 집중은요 우리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공조에 따른 소위 이 국제사회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의 고민이 바로 중국에 있죠. 아시다시피 2270호는요 북한의 무역 전반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이중 용도에 대한 사고 팔기 거래 전반 또 북한의 군사력이 보탬이 될 수 있는 모든 거래 이거 다 금지하고 있고요. 북한의 선박 다 의무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의심되는 물건을 실은 걸로 판단이 되면 북한의 항공기도 영해에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고 이 조치들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북한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봐서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인데 북한과 교역을 하는 나라 중에서 그 교역량의 90%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딴 마음을 먹고 사보타지를 한다면 또 이번에도 허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270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내용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구멍이 나 있습니다. 뻥뻥 뚫려 있는 구멍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외화를 가득하는데 가장 효자 종목인 석탄, 철광석 이거 뭐 북한이 바깥에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체 금액의 절반이 광물이고요. 그 광물의 절반이 석탄입니다. 그 다음에 철광석이고 그런데 그 수입하는 나라는 90% 이상을 중국이 사가는 겁니다. 중국이 북한의 철광석, 석탄을 사가지 않으면 북한은 굉장한 압박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죠. 그런데 구멍이 뭐냐면요. 이게 민생용일 때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석탄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 석탄의 거래 자체가 북한의 무기 생산과 관련 없는 민생용일 때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내가 조사했는데 민생용이더라 이러면 그냥 석탄 수입하는 겁니다. 이 판단은 중국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외화 가드원인 해외 인력 송출 신문에 나서 이런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 중동 이런 데 북한 인력이 나가서 돈을 벌고 그 돈은 다 상납을 하는데 이게 또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허용되어 있습니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막지 않았습니다. 단지 항공유 비행기가 사용하는 항공유만 금지를 했고 석유 공급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 방향은 사실 자연스럽게 중국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문제가 향후 우리
우리가 걱정하는 북핵 문제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는가? 이걸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4가지 변수가 있어요. 함축하면 3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변수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와 미중 군사관계, 이게 가장 큰 변수고요. 두 번째 변수는 중국 내부의 실용주의적 시각과 보수주의적 시각이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중국 내부 상황, 이게 두 번째 변수고요. 세 번째 변수는 한중 관계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변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비중이 큰 변수는 미중 관계입니다. 신냉전 구도와 미중 관계. 신냉전 구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사사건건 대결을 하고, 남중 국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대결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과 일본 간에는 심한 자존심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과 러시아 간에도 작은 냉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큰 그림도 위에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자기들이 중국이 펼치고자 하는 이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를 견제하는 미일 동맹, 미국의 견제를 돌파해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대결적일 때, 이때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반대로 중국과 미국이 뭘 잘해보자, 협력해보자, 이렇게 협력을 모셔가는 기간 동안에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제재하고 꾸중도 하고 짐짓 열성적으로 제재를 하는 듯한 자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미중 관계에 따라서, 신냉전 이 구도에 따라서 중국의 북한 대하는 태도가 왔다리 갔다리 양자 사이에서 이중성을 보이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필요 이상 지나치게 반대를 많이 했죠. 이게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중 간의 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결사코 반대를 해온 것이죠. 특히 2003년 말부터 남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북핵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팽창주의적 해양 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다가 비행장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베트남 앞에 있는 섬도 자기 거다, 필리핀 앞에 있는 섬도 자기 거다, 소위 남중국해를 내해화하려고 하는 중국의 이 팽창주의적 해양 전략, 이거하고 미국하고 심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 연장선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사실은 제동을 걸었고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보리 2270호를 채택하기 전까지 중국이 상당히 애를 먹였습니다. 미국의 발목을 잡았고 대한민국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270호를 채택한 이후에 중국은 일단 지금까지는 양호한 이행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참 우리한테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제가 이 변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은 우리의 능력과 무관하게 동북아 신냉전 구도와 미중 관계에 따라서 중국의 태도가 또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두 번째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내부의 시각 문제거든요. 중국이 민주화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경제적 외교적 부담으로 보는 실용주의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디시전 메이킹 서클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지켜줘야 할 혈맹으로 인정하는 소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보수적 시각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사실 이 중국 내부 시각 변화를 지켜봐야 할 문제고, 또 이것조차 미중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미중 관계가 나빠지고 대결적이 되면요, 중국 안에 소위 보수적 시각이 강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변수가 한중 관계인데, 사실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하고 8번이나 정상회담을 했고 거기에 비하면 북중 관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진핑도 김정은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정상회담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변수가 작용을 하면 중국은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지난 5번의 유엔 제재도 중국이 동참하면서도 뒤로는 북한 계속 도와준 겁니다. 석유 대주고 기름 식량 대주고 다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관계라고 하는 변수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많이 키우긴 했지만 여전히 작은 변수다. 미중 관계에 비하면 굉장히 왜소한 변수다. 이걸 우리가 우리 실체를 스스로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잉 기대를 갖고 있으면 실망을 하게 되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데 앞으로 한중 관계가 더 큰 변수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력도 키워야 되고 우리 내부 국론 통일도 해야 된다. 사실 이제 이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결론 부분의 핵심이 되는데요. 어떤 나라든 약소국이 엄청난 외교력을 발휘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 개성공단 문을 닫고 뭐 정부가 나서서 큰 일을 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초강경 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교적 울림을 만들어내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대북 제재에 집중하도록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 우리 정부가 온갖 일을 다 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력의 한계는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소국이 국력 열쇠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 영토를 키우는 일하고 국론을 통일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영토 키우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죠. 여기서 우리가 타픽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적어도 국론 통일 분야에서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나는 뭐 개성공단 철수에 대해서, 저도 개성공단 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개성공단은 저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뭐 남북 간의 긴장을 막아주고 충돌을 막아주는 소위 완충장치 역할도 했고요. 또 북한의 근로자들과 가족들에게 생계를 도와주는 인도주의적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남북 화해 협력 상생의 옥동자이자 상징 측면도 있었고요. 제가 개성공단 철수할 때 제 가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 왜 철수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더 시급한 것은 개성공단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날로 고도가 되어가고 있는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든 제동을 그려야 되겠다. 이게 지금 더 시급한 화두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설을 달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저도 개성공단 철수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급하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지금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제기한다든지 특히 사회 지도적 인사들이 그렇게 해서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의 외교적 호소력이 과연 발휘가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런 측면에서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낸 모분이 신문 칼럼을 통해서 전 글을 보고 제가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격분했습니다. 아니 북한을 이럴 때일수록 포용하고 대화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 6자회담 하면서 한두 번 쏘아봤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핵 문제가 궁극적으로 마무리될 때는 대화를 통해서 협상하고 해서 마무리돼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가짜 대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완전히 딴 생각하고 이중풀이 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냥 무늬만 대화인 그거라도 빨리 제기하자. 이거는 그냥 무익할 뿐 아니라 유해할 수 있다. 왜 유해한가? 이런 대화를 시작하면 평양 정부에 나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이렇게 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나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국민 다 엉뚱한 기대감을 심어주어서 대북 경계의 태세가 늦춰지고 이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북 제재도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대화, 가짜 대화는 그냥 무익할 뿐 아니라 유해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가짜 대화는 안 된다. 진짜 대화를 하자. 진짜 대화. 북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정말 협상을 해보자. 그 협상 테이블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국론을 통일시켜야 되고 강력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미약하지만 우리 국력을 합쳐야 한다. 네, 이런 뜻에서 제가 오늘 국론 통일을 가지고 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이 딱 20분 됐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수는 적지만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 이 정책 토론회에 이렇게 토론자로 온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송대서입니다. 우리 김태우 박사님이 간단하게 한 7페이지에 걸쳐서 대북 제재 50일과 향후 대북 정책이라고 여기 정리를 하고 방금 그 발표하신 이 내용은 정말 참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 깊은 뜻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개 이래 핵을 연구한다 이러면은 뭐 원자가 어떻고 분자가 어떻고 거기 폭발하면 위력이 어떻고 이런 엔지니어링 차원의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 이념이라든가 북한의 실체 같은 걸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막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생존하고는 별 관계없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우리 김태우 박사님을 어떤 면에 학문적인 면에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의 실체도 잘 알고 남북 관계의 무엇이 문제다 그런 것도 잘 알고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것도 잘 알면서 또 핵은 핵대로 잘 아는 데서 제가 참 꼭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학자다 뭐 발표하고 오늘 초청 받았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짧은 페이지에 이렇게 엑기스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느냐 하고 저는 참 기분 좋게 이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총평으로서는 지금 지난 1월달에 핵실험, 2월달에 미사일 실험, 로켓 미사일 실험 이렇게 해가지고 유엔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가 벌어지고 있는 약 한 50일이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정말 핵심적인 것을 잘 몰랐다. 그리고 이 분석을 하는데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그 이슈들을 갖다가 잘 제기를 했다. 총평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저는 한 5가지 제가 관심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토론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 이슈로는 보수 정권의 압박 정책과 북한 핵 문제 해결 여부, 방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안 해서 북핵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가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북한이 뭐인지도 잘 모르고 공산주의자들이 뭐인지도 모르고 지금 북한 정권이 뭐인지도 모르고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유심히도 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봐요. 지난번 1월달에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 아나운서가 그렇게 부르짖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늘이 무너지도 소리는 죽어도 안 한다, 그 소리란 말이야. 그게 대화로 된 것 같으면 금방 되지요. 그래서 우리 김태우 박사님은 이게 대화로서 반드시 압박 정책, 그것도 강력한 압박 정책을 동반하지 않으면 핵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 저는 100번 지금 이 핵실험한 이유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세종연구 소장을 할 때 2009년에 소장을 맡고 10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있고 11년에 이스라엘을 갔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후 몇 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그렇게 50배가 되는 아랍주의의 적대국들을 잘 관리하고 안보를 하느냐 하는 걸 백인 사다트 센터하고 제하고 세종연구소하고 자매결례를 맡고 제가 자주 댕기면서, 저는 북한이 거의 핵 보유국이 되는데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고 제가 영어로 된 질문지를 미리 주고 이걸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물어도 보고 하는 결론이, 그게 백인 사다트 센터 소장이라는 사람이 임바라는 사람인데, 기가 딱 붙지 않다는 소리가, 닥터 송,
불량국가나 공산주의자들이 대화로 비핵화한 예가 있으면 들어봐라. 그게 만약에 될 듯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아까 속임수다, 가짜 대화다, 그런 거 톡고 소리를 해요. 제발 좀 꿈 좀 깨고 그럴 것 같으면 만들지도 않지. 그게 왜 그렇게 3대에 걸쳐서 하늘이 무너져도 그때 뭐 하늘 무너지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는 비핵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프를 해야 된다 이래요. 영어로 그래프를 GRAPPLE, 그게 뭐냐 그러면 당모가지 짜듯이 짠다 소리예요. 매번 돌려 짜가지고 눈이 깜빡깜빡 그러면 계속 짜라 이거야. 그래갖고 모가지 숨이 딱 떨어질 때까지 짜지 않으면은 불량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기밥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지금 오바마 대통령 미국하고 이란하고 거의 뭐 비핵화가 다 된 것처럼 이스라엘 전문가들 보면 택도 없다. 저게 지금 완전히 저 어리석은 미국이 지금 이란한테 속히고 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어떤 걸로 좀 두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면에서 지금 더구나 북한이라는 저 정권은 없어질래, 죽을래, 핵 포기할래, 이런 거 압박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김 박사님 문제 제기가 우리 정부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아까 그 북한도 모르고 비핵화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그 주장들이 이제 우리 사이에서 좀 자리가 없어야 북한의 비핵화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있어 평양 정권이 핵무기 실전 배치에 서두르고 있다. 지금 이제 북한 핵 보유, 핵 개발과 관련해서 이 단계가 사실은 지금까지 몰두한 것은 비핵화예요. 핵을 완성품이 되기 전에 어쨌든 해야 된다. 저걸 비핵화 시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 김 박사는 이미 실전을 서두르고 있다. 이제 이거는 거의 핵은 완성이 되고 그걸 실전 배치를 하고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상당한 숫자 몇 가지는 이미 실전 배치하지 않았겠느냐. 소형 탄두 같은 거.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한 박자 두 박자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미국은 굉장히 지금 박자가 늦게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5차 핵실험을 한다 그러는데 또다시 엄중한 제재, 강력히 규탄하겠다. 완벽한 무기로 실용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린다. 근본 실험은 뭐 실패했다. 미사일이라든가 뭐 함방세요. 그 다음에는 또 실전 배치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자꾸 종합적으로 해서 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어느 무기가 우리 목 앞에 와서 우리를 죽이는 흉기가 되어 있는지, 어느 무기가 아직 완성품이 안 됐는지 우리도 막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봐서는 그만큼 이렇게 해서 탄두도 거의 완성되었고 발사체도 요새 막 발사체 실험을 계속 마치 전쟁을 두고 총점검하는 것처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포를 계속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게 저는 거의 상당한 부분에는 지금 실전에 배치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한참 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또 다른 나라는 남의 일이라 그렇다 크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런 실전 배치로 만약에 될 경우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사생결단하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국방부 같은 데서는 아직 완성품은 안 된 것 같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2, 3년 걸릴 것 같다. 그래 놓고 보면 또 베리고만 큰 위기가 없는 것처럼 가고 이런 어떤 위기감이 좀 벌어지는 현실하고 박자가 맞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데 대해서 우리 김 박사님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하는 이런 게 상당히 그 경각심이 돼서 우리의 대한민국 생존에 좀 이바지하는 그런 게 돼야 되겠고요. 또 우리 세 번째로 김 박사님이 문제를 제기한 북한의 핵 전략의 구체적인 북한의 핵 전략과 관련해서 핵 박사님과 구체적인 그 분석을 했어요. 핵을 사용하지 않는 전략과 그 다음에 실제로 핵을 사용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핵을 사용하지 않을 때 불확실한 전략이라든가 핵 공갈 전략, 핵을 사용할 때 가시적 핵 사용 전략, 전술적 핵 사용 전략, 전략적 핵 사용 전략 이렇게 나누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핵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때 심리전이라든가 핵을 갖고 법안이 이제 이래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하는 이런 단계가 있고, 지금 핵을 갖다가 실제로 전술적이든 어쨌든 이제 사용하는 이런 단계가 있다고 보면, 이게 지금 막 우리 김 박사님이 분류한 이 각각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치밀하게 이걸 굉장히 치밀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 지금 이런 단계에, 지금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든가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든다든가 핵을 갖고 계속 공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전략 전술들이 있고, 실제 핵을 쓸 때에 또 전략 전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핵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공간 협박을 하는 단계에서는 우리도 솔직한 공간 협박을 심리전으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정부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핵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리고 실전에 배치하는 게 발견된다든가 제5차 핵실험을 만약에 하는 경우는 원점을 우리가 가격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핵을 만약에 한 번 더 오차를 하면은 풍계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만약에 발사하면 금창리라든가, 반드시 그때 한미연합군이 그 원점을 우리가 파괴시키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맨날 끝나고 나서 강력히 규탄한다든가, 뭐 앞으로 한 번 더 하면은 더 뭐 이제 더 강력한 제재가, 이번에도 보니까 전부 그런 이야기야. 이래가지고 눈도 깜짝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제 선언을 하고 실제 하든 안 하든 관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꾸 해야 중국 그던데도 이거 이번에는 오차를 하면은 진짜 검창리를 풍계리를 때리는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말리는 강도도 중국이 좀 달라집니다. 저는 이 뭐 김태우 박사님하고도 뭐 같은 주장을 어떨 때는 할 적도 있는데, 그렇게 선제 선언을 하고 실제 액션이 들어가지 않으면 눈도 깜짝 안 한다. 그건 제재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만약에 핵을 전선에 배치한다든가 할 때는, 실전 배치할 때는 한미연합군이 만약에 그게 발견이 되면 그게 어디로 오겠어요? 미국이나 우리를 공격하는 거니까 프리엠션이라는 미국의 선제 가격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용서를 안 하겠다. 실전에 배치를 하는 게 발견이 되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먼저 공격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좀 먼저 꼭 그래 하라는 것보다는 선언적으로 저쪽에서 함부로 못하도록 하는 게 따르지 않으면은 이건 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 박사님이 분류한 핵을 사용하지 않는 전략과 핵을 실제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저쪽이 섬찟하도록 구체적인 우리가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고민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번째, 중국과 대북 제재 문제는, 이거는 아까 우리 김태우 박사님이 구멍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대북 제재가 되고 안 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중국이 만들어 놓은 구멍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베트남까지도 뭐 그 금융 하던 은행 뭐 지점장 축출도 시키고 필리핀인이 대단히 그 성의를 갖고 지금 달라드는데, 문제는 중국이야. 아까 어떤 구멍들이 있느냐 하는 걸 우리 김태호 박사님이 누누이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중국이 만들어 놓고 있는, 예를 들면 밀수 같은 거는 전혀 지금 체크를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자기들은 제재 안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컨테이너가 한 100여 대 이상 드나들고 있는데, 어느 것이 그 산티그치 실었대, 어느 것이 생계와 관련된 게고 어느 것이 비생계인지 그걸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이건 중국의 성의에 달린 거예요. 진짜 하려면 하는 거고, 중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멍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 대한민국의 전략적 파트너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야 돼요. 이런 거 갖고 가야 돼. 내가 정상회담을 꼭 시진핑하고 지금 해야 되겠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이러한 구멍이 있는데, 이거 정말 몇 가줄래 안 몇 가줄래?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재가 안 된다 하고 달라드는 게 있어야 돼요. 그저 맨날 육자회담이라 하고 미국, 일본, 중국 육자회담
대표 뭐 성킴이나 오고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하면은 더 이상 용납 안 된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 갖고는 이 구멍이 절대 안 막혀진다.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이 요구를 하고 그걸 갖다 한미일이 공개해서 정말 안팎을 구하고 가하고 이렇게 해도 이 구멍이 막혀질 둥 말둥인데 이런 그 구멍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길이고 마지막으로서는 북핵 문제와 남북 교류 연계론과 비연계론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교류 협력이다. 요거 친북주의자들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의 이적 세력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로 별도로 가고 남북 교류는 교류대로 가고 지금 죽을래 살래 크고 압박을 해도 될뚝 말뚝인데 주사약 줄 거 영양주사 줄 거 다 줘가면서 좀 비핵화 시켜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걸 마치 강도한테 지원금 주면서 좀 침입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거와 꼭 같고 암세포한테 영양주사 놔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걸 반드시 연계시켜서 그쪽에는 영양분이 탁 떨어지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아 이래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변화 없이 이 교류협력이라 그런 거는 저는 본래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아까 우리 김태우 박사님은 개성공단 폐쇄한테 가슴 아프다 했는데 저는 시작할 때부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사자 입에 고깃떡을 이어주는 것 같다. 잘못하면 손목 잘리있다. 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래서 한 건데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한 전반기까지는 무슨 통일준비위원회 뭐 이래갖고 또 대화를 슬슬 구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 실체를 이 보수정권 이렇게 하지만 잘 모르고 시작하는 거구나 이랬더니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좀 제정신 차려갖고 좀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소위 목함 지뢰 사건 이후에 확성기 막 협박하고 할 때에 좀 이렇게 자기 정신 갖고 해보니까 북한은 이제 실체를 알을 거예요. 그 후에 지금 개성공단 폐쇄라든가 그 후 이 제재에 자세 취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 북한 실체를 아는 바람직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강경하게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조폭을 대하든 공자 맹자를 대하든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리적인 대책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저 북핵 문제는 북한 스스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스스로 폐기하는 방향이 있고 또 막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없어질래 폐기할래 이런 방안이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막 우리 단독으로 할 일, 한미 간에 협조해서 할 일, 또 한미일 공동으로 할 일 전부 해가지고 죽고 살기로 대한민국 생존을 놓고 한 적극적인 그런 방책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막 김태호 박사님이 핵심 문제를 갖다가 잘 거론을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잘 제시했다 하는 면에서 이게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이렇게 좀 더 디벨롭 시키고 하면은 큰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학교의 이지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학계 대선배님 두 분을 제가 모시고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마련되어서 대단히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좀 개인적인 말씀 드리자면 옆에 저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님께서는 제가 20대 청년일 때 한창 철이 없을 때 소장님을 뵌 기억이 제가 납니다. 저희 돌아가신 서친께서도 대단히 아끼시고 또 이렇게 했던 또 관계이시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되니까 또 감개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태우 대표님께서 북한 제재 50일 향후 대북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송대성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발표하신 김태우 소장님 대표님의 그러니까 뜻, 요지, 주장에 전적으로 사실은 동의합니다. 이런 문제로 여러 번 이렇게 학회도 참석하고 세미나 심포지움을 갔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발표하신 분, 토론하신 분, 다 하나같이 저와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은 이런 자리가 참 요즘 들어서 드물었는데 아주 좀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 제재 50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실은 북핵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제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발표와 토론이 대북 정책의 방향이 북핵을 어떻게 포기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화보다는 제재, 압박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논의로 지금 집중이 됐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요. 그럼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고 소프트 랜딩을 하는 그런 우리가 정말 바람하지 않는 그런 그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애초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목표라는 건 핵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핵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통일도 해야 되고, 한반도 평화가 도래해야 되고, 또 김정은 정권이 반인륜, 반인권 정권이란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북한의 인민들의 어떤 상황도 개선해야 되고, 해방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주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순차적으로 과연 해결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의 정권 교체,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제가 뒤에 도표로 그려놨는데요. 북한에서의 정권 교체, 그 다음에 핵 문제 해결, 그 다음에 한반도의 통일, 그 다음에 동북아의 안정적 기조가 정착되는 것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 혹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순차적으로 혹은 또 선택적으로 다가올 거라고는 저는 대단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게 폭발적으로 한꺼번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쓴 논문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을 빌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강조점은, 북한 정권이 이제 80년대 말 동구권에서 소련에서 변화에 이어서 북한도 변화할 것이다 라고 했으나 북한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더 이상 북한 체제가 붕괴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무슨 정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덧 신화처럼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북한 불패론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측면이 아주 완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북한 불패론이라고 하는 그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구에서 일어났던 변화가 왜 북한에서 없었는가? 왜 북한은 붕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은 건재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유사일의 그 어떤 체제보다도 그 통제적이고 억압적이라고 하는 그 수준을 우리가 너무 간과했다는 거. 동구권과 유사한 수준이겠지, 혹은 그보다 좀 더 심한 수준이겠지만 생각했지, 그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했다. 아까 이제 송태서 소장님께서 북한 체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북한 체제의 본질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스탈린이나 모택동도 정치 권력을 독점은 했으나 사유화는 안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사유화의 기준은 상속 세습입니다. 모택동이나 스탈린도, 심지어는 히틀러조차도 정치 권력을 사유화를 안 했는데, 유사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김일성이는 사유화를 했습니다. 상속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하는 개혁 개방을, 심지어는 쿠바조차도 하는 개혁 개방을 왜 북한은 못하고 자신감이 없이 망설이느냐? 이거는 사유화된 권력이라는 그 특징 때문에 전적으로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제 주장으로 돌아가서요. 북한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구권에서 벌어진 그 상황의 전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됐냐면요. 정치적으로는 하루아침에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고 차우체스크가 인민들에게 처형당하고 하는 급변 사태로 벌어졌으나, 이미 경제적으로는요. 그 변화가
80년대 초 70년대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은 배급, 보급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물자 부족 현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암시장을 양성화하면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게 바로 80년대 중반 초반부터 시작한 거죠. 소련에서 동유럽에서. 그러다가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은 뭐냐면 배급 경제가요, 시장 경제랑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경제의 배급 사회주의 경제가 먹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듣기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미 동유럽과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배급 경제가 와해되고 소위 자유시장 거래 경제가 확산되는 그런 와중에서 경제 사회주의 시스템은 붕괴되고 그 와중에서 정치적으로 완결적인 급변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거죠. 그런데 북한은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 암시장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막았습니다. 그 막은 결과 동유럽과 북한에서의 차이는 뭐냐? 북한에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거고 탈출한 사람이 속출하게 된 겁니다. 동유럽에서 여러분들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동유럽에서 탈출했다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그 차이는 뭐냐면은 시장을 허용하고 시장에게 점령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그 차이인데 북한은 시장을 막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용으로 대신 정권은 유지했으나 300명의 대량 기아 그 다음에 탈출자가 이제 발생시킨 거죠.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런데 최근 2002년도 7.2 조치 이후로 전후로 해서 북한에서 지금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 거래를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경제 도입이 아니고 사실은 시장경제를 통제하고 막으려고 하는 시도에서 이제 시작한 건데 결국 이 장마당 경제가 지금 북한 경제를 압도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그 표식이 여러 자료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의 경기가 활발하다 하면은 경기가 좋은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그런데 북한에서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공식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공식 경제 입장에서 보면 장마당 경제는 블랙마켓입니다. 비공식 경제라고 그냥 점잖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기존 경제 체제를 아주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유럽과 소련에서 있었던 그런 현상이 20여 년 늦게 지금 북한에서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고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요. 북핵 문제만 해결하는 걸로 끝낼 게 아니고 거기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북한 정권의 교체와 한반도 통일, 북핵 문제는 이건 다 한 가지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권 교체 문제, 그 다음에 닥쳤을 때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를 복합적으로 좀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약속은 정확히 지켜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태원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경국도 길쭉은 풍계리 만탑산 그 화강망산이죠. 그걸 뚫어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벌써 5차례를 앞두고 있는데 그게 과연 누가 거기에서 그 공사를 했는가?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땅굴을 많이 파봤지만 군인들은 그 공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화강암을 뚫어서 폭파시켜서 꺼내고 하는 이런 작업은 상당히 중노동이고 또 그것을 이제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데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국세기 경비를 담당했던 우리 안명철 대표 또 강철환 대표 직접 정치범 수용소에 직접 가 있던 사람들의 증언은 수용소 사람들이 대량적으로 트럭을 타고 이동했고 그 사람들이 무슨 특수한 시설 공사에 동원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증언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도 들었고 아마 제가 봐도 그게 무슨 인민군 공병이나 다른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푼다는 건 좀 상상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뭐 김일성 주석의 무슨 그 금수한 태양궁전이라든지 또 묘양산의 그 김일성 선물을 전시해 놓은 그런 그 국제 친선 전람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해도 그건 대체로 허위사령부 공병이나 인민무력부 공병이 하기 때문에 그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탑산 일대 그 길쭉은 풍계리에 대해서는 지금껏 한 명의 증언자도 없다는 사실이 북한이 그만큼 그 완벽한 시크릿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공개된 사람들로 판결로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좋은 그 발제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지금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또 적응감을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 북한 체제라는 게 뭐 물리적으로 제재한들 그게 크게 영향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외화를 북한의 그 자금줄을 조인다는 것은 상당히 그 치명적이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징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3월 초중순에 제가 몇 차례 그 국경을 통해서 단동과 그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 가봤는데 어쨌든 그 단동에는 북한 식당도 7개인가 8개인가 있는데 좀 지나면 이제 한 3, 4개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테이블이 한 30개 되는데 손님이 차지하는 테이블은 한 2, 3개밖에 없고 그것도 이제 저녁 6시 반에 그 예술 공연을 하면 그것만 보고는 또 싹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 비싼 걸 좀 먹어줘야 그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예술 공연 하는 동안에 와서 뭐 냉면이나 조금 먹고 다 가버리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최근에 탈북해온 그 종업원들 그 증언에서도 그것이 더 이상 충송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고 또 북한에 지금 130개 정도의 식당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게 한 절반 문 닫는다고 할 때 탈북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만큼 평양에 들어가는 돈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볼 때 김정은 정권은 실제로 대북 제재 이후에 상당히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김정일이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사실상 외화몰이나 외화 조달로 그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냥 밑에 경제라는 건 거의 자급자족 경제에 불과하고 무슨 그 사회주의 경제라는 형체도 사라지고 그렇다고 시장 경제도 아니지만 김정일은 그 외화몰이를 통해서 그걸로 무난하게 통제해 왔는데 이제 이 국제사회의 다방면적인 제재가 결국 북한 정권의 지금 마지막 그 목을 조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뭔가 북한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걱정이 돼서 못한다 이런 중대한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 발언의 의미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중국과의 어떤 교감하에 이런 좀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도 은근히 바라는 바를 오바마가 캐치하고 물론 뭐 중국이 안보의 완충지대인 북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보다는 변화돼서 자신들의 시장경제에 편입되는 걸 원하겠지만 현재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쉽게 시장경제로 나가리라는 것은 우리가 섣불리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5월 6일 날 이제 제7차 당대회가 열리면 한 3, 4일 열렸다고 할 때 한 5월 9일이나 10일에 북한이 뭐 길을 바꿨다 그러는 이제 당 이름도 노동당이 아니다. 조선공산당이다. 왜냐하면 중국식을 모방하려면 당 이름부터 바꿔야 됩니다. 노동당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동자 농민을 위주로 하는 당이지만 지금 북한의 당은 분명히 노동자 농민의 집권하는 그런 당이 아니니까 중국처럼 막연하게 공산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경제는 시장경제 쪽으로 바꾼다면 그게 북한에게는 오히려 통치하는 데 수월하고 대의명분도 찾고 그렇게 저는 이번에 그 7차 당대의 디테일에서 그 명칭 개명 그 다음에 또 뭐 김정은의 어떤 제1비서 이것은 제1비서라는 건 2011년 12월 김정일이 죽은 이후에 과도기적인 용어지 북한 당의 제1비서라는 직책은 없지 않습니까? 이걸 과도기적으로 쓰던 걸 이번에 떼버리고 총비서로 또 복귀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볼 때 어쨌든
중국이 북한이 바뀌고 변하는 것을 원하는데 자기식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또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북한의 핵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런 중국과 미국과 또 우리와 이런 공통적인 공통 분모들이 오바마의 수위 높은 발언을 끌어내고 있다. 그럼 점점 지금 핵 제재는 단계가 올라가는데, 오바마의 저런 발언 이후에 7차 당대 이후에도 북한이 어떤 핵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7차 당대 전에 5월 한 3일이나 2일쯤에 5차 핵실험을 한다. 그럼 뭐 이 제재라는 건 훨씬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좀 비관적인, 오히려 낙관적인 상태로 가야 할 체제가 좀 비관적인 체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북 제재는 지금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